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11월이 이렇게 훌쩍 다 가버렸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좀 되돌아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저도 하나 글을 봤더니 뭔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는 것보다는 질문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삶의 방향대로 맞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아직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좀 글을 적어서 정리해보는 게 마음속의 고민이나 부담감을 덜어내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내가 한 해 동안 잘했나? 잘 나아가고 있나? 아직 나에게 남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끄적끄적 적어 내려가면서 새로운 또 2022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돼서 다양한 궁금증들 026007-834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정보 싸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갖고 계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께 정말 알짜 투자 정보 전해드릴 대표님 나와 계시거든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역세권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의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회사에 많은 보험들을 또 가입하고 계시죠. 이러한 보험회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어디를 가봐야지 보험을 가입할까요? 역세권 지역의 매물 선점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 역세권 매물, 이 불안전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고 하죠. 역세권 위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수익성과 황금성까지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매우 우량합니다. 오늘 송파구와 강동구 지역으로 해서요. 잠시 후에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 따져보시겠지만 교통 여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역세권이라면 또 수요가 넘쳐나는 또 그 지역의 입지가 참 좋은 곳일 텐데요. 자, 오늘 그 역세권 중에서도 어디가 소개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첫 번째 소개될 장소는 네, 송파구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송파구, 자치구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송파구의 역세권 매물로 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물건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송파구 방이동 소형 아파트입니다. 초역세권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층 중에 14층 5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0년 2월에 준공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신축급이죠. 관리하시기 매우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면적이 약 7.74평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인기 높은 평형대입니다. 특히나 약 8평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6억대 초반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던 그런 시장의 호가를 봤을 때 이 면적 대비해서 2억 6천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거 상당한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계약 현재 되어 있으니까요. 전세 보증금 빼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이면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매매가 대비해서 월세 수준도 상당히 높죠. 약 90에서 100만 원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좋고요. 이 지역 초역세권의 1인 가구가 넘쳐나는 지역에 송파구의 핵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가치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지역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매물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요. 상권 좋기로 유명한 이 송파구의 방이 먹자골목 안에 있는 상가 매물 말씀드려 볼게요. 16층 중에 2층인데 총 9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 매물들은 이미 완판이 됐고요. 이 상가 매물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2023년 11월에 예정입니다. 약 실면적
면적은 50%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 면적이 약 17평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분양 가격이 14억 7천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인데 임대 놓았을 때 보증금 1억 500에 월세 410만 원 정도를 호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2억 9,800만 원 투자하셔서 월세에서 이자를 제하고 매월 180만 원 남고요. 1년에 2,160만 원으로 해서 연수익률 7.2%대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에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매물의 위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은요, 역세권, 초역세권, 잠실역과 몽천 토성역 중심에 위치를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매물 투시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365일 꺼지지 않는 상권 안에 상가 매물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요. 또 소형 아파트 매물은요,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있습니다. 이 밀집 지역에 그 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송파구와 서울시의 아파트 시세 분석 들어가 볼게요. 11월 15일자 기준입니다. 매매 가격이고요. 전세 가격이에요. 서울시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대 가져가고 있죠. 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매우 수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단지별로 해서 아파트 시세 순위 한번 보시면요. 주공 5단지 아파트 1위, 2위가 리센츠 아파트, 3위가 잠실S, 파크리오, 트리지움 이 순서로 해서 순위를 가져가고 있는 송파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평대 기준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 가격입니다. 30평대 매매호가 8억에서 34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고요. 전세호가 6억에서 18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역 분석 들어가 볼게요. 13개의 법정동, 27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순위 67만 명으로 해서 자치구 인구순위 1위 송파구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서울의 동남권에 위치하고 강남과 바로 접해 있어서 강남 접근성 1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원수 서울시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자치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2030 계획의 도시 공간 구조의 구상안을 보면은요, 이 강남구는 강남대로를 축으로 해서 중심 지역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고, 송파구는 송파대로 라인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송파대로 라인의 잠실광역 중심에 한강과 가까이 있죠. 그 섹터 안에 잠실 관광특구 안에 오늘 매물지가 있는데 관광산업축과 주거재생축과 신성장 동력축 그리고 잠실광역 중심의 후광 효과를 많이 받고 있는 관광특구 안에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매물이 그 핵심 지역에 위치한다. 초역세권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서울 동남권의 경제유통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송파구는 전역이 개발 지역이라 개발의 밭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송파구 하단부에 이 문정동 법조단지와 동남권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6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수요 기업체 수, 종사자 수의 순위를 보더라도 일자리 수 가장 많은 곳 3위, 사업체 수 가장 많은 곳 3위 송파구, 종사자 수 가장 많은 곳 또 4위가 송파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 창출이 주어지고 있는 송파구이기 때문에 인구수 자치수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접지 포함해서도 많은 기업체 종사자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인원들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형 개발의 호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입니다. 서울시 전체 일자리 수 503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12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호재의 수혜는 강남구가 가져갈 것이고 송파구가 가져갈 것이고 그 주변에는 또 소형주택이나 이런 상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지가 최대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입지를 가져가고 있고 지금 현재가 매수 타이밍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시점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점하셔서 선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영동대로 통합개발 지금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2028년에 마무리 목표를 두고 있죠. 이렇게 대형 개발의 호재인 만큼 대형 교통의 호재도 함께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크게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요. 이 관광 특구 안에 위치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특구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넓은 면적답게 또 많은 인구가 이곳에서 집중됨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라인을 보면은 롯데가 있고요.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가운데 방위 먹자 상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관광 특구가 정부 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이 관광 부분에 의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심 섹터의 초역세권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있습니다. 송파구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 구간으로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도매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단계 이미 끝났고 2단계, 3단계는 먹고 보고 즐길 거리에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한 많은 인구수가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매우 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에 대한 부분, 이런 복합 시설과 교통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외에도 송파구의 교통의 호재는 또 다수가 있습니다. 8호선과 또 9호선도 있고요. 또 송파구 하단에 위례 신도시 지금 좀 교통 문제가 좀 문제시화되고 있어서 뭐 아파트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도 좀 적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교통의 호재는 위례선과 위례 신사선입니다.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이 부분이 완료되었을 때는 송파구 전역의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지가 상승 또 한 번 올려볼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여마천 뉴타운도 있습니다. 특히나 3차 뉴타운으로 발표가 되었죠. 12,000명의 세대수를 기대할 수 있는 본 개발에 대한 부분도 구시가지가 새롭게 이렇게 완성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인 만큼 정말 이 부분의 개발이 완성됐을 때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가격 상승의 효과를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천 3구역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곳곳이 개발 밭이라고 했죠. 이렇게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고 왕성하게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송파구 지역 지금 현재 가치 우수하죠. 앞으로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송파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설명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방이동 소형 아파트 총 50세대 규모인데 2020년 2월에 준공 완료된 초역세권 매물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 약 7.74평의 실면적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인데요. 매매 가격 2억 6천만 원, 정말 저렴합니다. 전세로 투자 시 5천만 원 소액 적금 가능하시겠고요. 90에서 100만 원 월세 수준 가져가니까 수익용으로도 수익성으로도 수익률 보시는 걸로 해서 활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가 매물은요. 약 분양 면적 17평인데 14억 7천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 임대로 해서 놓았고 융자 활용하게 되시면은 최소 2억 9,800만 원을 투자하셔서 월세에서 이자 제하고 매월 180, 1년에 2,160만 원. 그렇다면은 연수익률 7.2%대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하면 워낙에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기본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 또 개발의 이슈들, 다양한 호재들도 넘쳐나는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오늘 정말 새로운 오피스텔을 또 소개해드리고 365일 불이 또 꺼지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상권이 아주 좋은 곳에 상가도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 눈여겨보신 분들 더욱더 궁금하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 하시면은 저희 026007-8340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세한 설명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정리해드리고 다음 매물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알짜 투자처 두 번째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에는 강동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에는 또 어떤 투자처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예, 바로 송파에 강동구가 있죠. 이 강동구 더 이상
서울의 동쪽 끝 아니고요. 교통의 호재들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이곳에서 창출되고 있고 서울의 중심지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지역의 매물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우량 매물이니까요. 관심 있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동구 1.5룸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총 99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근린 생활시설도 333평으로 넓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메리트 높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2023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매물도 평형대가 매우 인기 높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실면적 7.74평으로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매매 가격 3억 380만 원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고요. 전세 놓았을 때 투자금 정말 저렴하게 매입 가능한데요. 최소 투자금 1,0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감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분리형 원룸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옵션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특히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부 사진 보시면은요, 이렇게 풀 옵션으로 해서 럭셔리 오피스텔로 해서 최고급으로 옵션 준비한 매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강동구 서울시 아파트 시세 분석 들어가 볼게요. 11월 15일자 기준 되겠고요. 매매 가격 서울시 3,410만 원, 강동구 3,085만 원, 전세가 서울시 1,851만 원, 강동구 1,744만 원. 아직까지는 서울시보다도 저평가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앞으로 가격 상승 시에는 상승폭이 크다. 내가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가치 높은 지역의 매물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30평대 기준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 가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30평대 매매호가 7억에서 19억 원, 전세호가 5억 5천에서 12억 5천만 원대를 가져가고 있는 강동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 지역 분석 들어가 볼게요. 서울의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특히나 인구가 46만 명, 현재 46만 명인데 앞으로 2024년이 되는 해에는 송파구, 강서구 다음으로 강동구가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55만 580명의 인구를 확보하게 된다는데 이 인구 구성원이 늘어나는 이 부분의 성질을 보면은 특히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수요자가 발생된다는 거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아주 안정적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가치 높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인구 증가한 비율을 보면은 자치구별로 보면은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동구가 가장 높게 상승을 했죠. 나머지 자치구들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강동구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이렇게 많은 가치 인구수 감소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강동구가 앞으로 다른 자치구보다도 안정적인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2030 계획에 산업의 지역 특성화 및 기능적 배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요. 특히 강동구는 천호 사거리와 길동 사거리로 해서 상업지 벨트를 이루고 있고 강동구의 중심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안에 역세권 위주의 매물들 선점하신다면 정말 보험 상품 이상으로 안정적이다. 이러한 지역을 공략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한 첨단 업무 지원, 상업문화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는 발전 방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해서 각광받게 될 부동산 가치 상승을 크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 길동 지역 중심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천호 사거리와 길동 사거리의 상업 벨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세권의 길동 사거리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의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경유하고 있고 계속 연장되어지죠. 더 이상 동쪽 끝 아니고요. 중심지로 해서 거듭나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강동구다. 현재 가치보다도 앞으로의 가치가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수한 생활 인프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시티라고 해서 계획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원들이 강동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가치를 가져가고 있고 특히 한강과 접하는 면이 많은 강동구입니다. 이렇게 한강과 접하는 면이 많은 자치구 공략하신다면은 앞으로 미래 가치 매우 밝다라는 부분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하철 연장에 대한 부분 8호선, 9호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 정말 안정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무단지 개발 완료 시 13만 명의 근무 인원을 확보하게 되는 강동구입니다. 이 광동구 곳곳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업무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광동구의 골고루 이 편협된 그런 가치 상승이 아니라 어떤 편중된 가치 상승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를 또 누리게 될 강동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 서울 천호 뉴타운홀에서 발표되었던 곳 1구역, 2구역, 3구역 진행 중에 있고 준공 앞두고 있고 관리 처분 인가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4구역, 3구역, 5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거는 중심 지형으로 개발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구시가지가 폭넓게 신시가지로 바뀌었을 때는 또 전반적인 강동구의 집가 상승에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재건축 단지들이 또 강동구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특히나 둔촌주공 아파트 이 지역의 대장주 역할을 할 12,000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도 바로 강동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강동구 지역 정말 가치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 정말 가치 높은 부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강동구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강동구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지상 15층 규모인데 오피스텔 99실, 근린 생활시설 333평으로 해서 분양 가격 3억 380만 원, 실면적 7.74평이고요. 전세 놓았을 때 투자금 정말 저렴하게 접근 가능한 매물, 투자금 1,0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돋보이는 분리형 1.5룸 오피스텔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구 방이동의 아파트, 그리고 상가, 그리고 강동구의 오피스텔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약간 안전한 보험과 같은 그런 투자처가 될 상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안내되는 전화번호 026007-834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최혜정 대표가 더욱 자세한 설명, 안내 말씀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 부동산세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분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부국 부동산 연구소 안상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준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번 주에 아주 뉴스를 아주 도배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종합부동산세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원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둘 다 똑같이 우리나라 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인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약간 기준점이 다른 게 뭐냐면,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나름대로 고가 아파트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공시지가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재산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기준 시점이 당일 2006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통해서 이 세금을 부과를 하고요. 하지만 과세의 주체가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점이고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면 자치단체장, 지자체의 자치단체장의 도장, 만약에 서울의 강남구라면 강남구청장의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 나라에서 걷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서장이 고지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국세들은 대부분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종부세가 있는데요. 이 세금은 보통은 일반적인 세금은 본인 스스로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계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국세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결정 고시를 해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이고, 이걸 납부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는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게 돼 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반 12월의 상반기 중에 이걸 납부하면 되신다, 이렇게 보신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좀 아실 수가 있겠고, 이제 대부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종부세의 이중 과세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차후에 좀 있다가 이거의 계산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는 부분들은 종부세 계산에서 공제를 해줌으로써 이중과세의 논란을 나름대로 정부가 고심하고 이거를 이중과세가 아님을 입증하는 계산 사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현재 종부세의 대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작년과 올해 뭐가 이슈가 되냐면, 부가 대상자와 금액,
징수 금액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0년도는 66만 5천 대략 5천 명 정도였다가 올해는 94만 7천 명으로 폭증을 하였다. 아주 그냥 폭증을 하였다. 무려 약 3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편입돼 있다는 점. 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1조 8천억이었다가 올해는 뉴스에서 많이 신문에서도 많이 5조 7천억 정도의 금액이 어떤 징수가 될 예상이라는 점. 단기간 1년 정도 사이에 4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약간 개정된 거가 있다고 한다면요. 개정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전 국민 2% 정확히 2.7%라 그러는데 2% 정도의 납세 의무자들을 이렇게 선별하여서 전 국민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우여곡절이 있어서 기본공제라고 있죠.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가 1주택자일 때는 9억이었다가 이거를 이번에 11억으로 추가 공제 2억을 더 공제를 해주는 세법 개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대상자가 12만 5천 명에서 이 숫자가 약 9만 4천 명으로 약 3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본 공제의 금액의 2억의 어떤 증가와,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령자 어떤 은퇴자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장기 보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고령자 세액 공제라든가, 두 번째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처럼 장기 보유 공제 세액 공제를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신설하였다고 하는 점은 나름대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납세 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가는 건데요.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어서 산출되어지는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알고 계시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내년 아니면 후년에 종부세를 계속 내야 된다면 이런 흐름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의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은요, 먼저 6월 1일 기준으로 한 주택 공시 가격의 총합계에다가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합니다. 기본공제를 하고요. 여기서 공정시장 가치 비율과 여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택공시가격 합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주택공시가격의 모든 합계, 주택 부분에 대한 모든 자산을 합계하는 합계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의 비율이 정부에서 또 이게 나중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이 주택 공시 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을 시가 총 거래되는 시세의
90%까지 이거를 그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종합부동산세의 폭탄이 더 크게 터질 것이다. 이번에는 올해는 시작이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주택 공시 가격의 그 시가화에 굉장히 그 시세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주택 공시 가격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고, 현재는 주택 공시 가격이 약간 그 시가의 약 70%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기본 공제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억에서 작년까지는 그 1주택자 9억에서 11억으로 그 증액이 되었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도 똑같이 6억의 그 기본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정시정 가치 비율은요 작년에 2019년도에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요 그 시장 가치 비율이 90%였고 올해는 그 2021년도는 그 95%, 내년에는 내년 2022년도에는 그 공정시장 가치 비율이 그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 그 앞으로의 계산 상식에서 공정시장 가치 비율의 비율은 앞으로는 그 의미 없는 내용이고 바로 그 100%의 시장 가치 비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비율의 그 가치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세율적인 부분을 보면 세율 같은 경우는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나눠지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그 기본 세율 0.6%에서부터 최고 단계가 5배인 약 3%까지인데요. 이 다주택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와 같이 중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요, 최저 세율이 1.2%에서 최고 세율이 5배인 6%까지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다주택자라고 하는 건 뭐냐? 다주택자. 이거는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주택자는요, 그 조정지역의 2주택자.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 불문하고 3주택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주택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를 할 때는요, 무조건 당연히 1주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 조정지역이 1주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 그 지방의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은 2개이지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2개이지만,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할 때는 그 비조정지역의 1주택을 갖고 조정지역의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분들도 그 1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그 종부세라는 거가 그 종부 세액이 나오고요. 종부세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산세 납부액, 이게 그 부동산세는 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그 납부 기한인데요.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당해 연도에 그 7월 9월 달에 났던 그 재산세 그 납부액 중에서 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와 그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재산세를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그 구간과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공제를 해준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1주택자엔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 세액공 1주택자에 대한 그 특례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령자 세액 공제와 그 5년 이상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 80%까지 그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1주택자 특히 그
그 연세가 많으신 은퇴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혜택들이 올해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양도 그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그 세액 공제가 발생이 됐고요. 이렇게 계산된 것이 바로 그 결정세액이고요. 결정세액이고 여기 결정세액에 그 농어촌 특별세, 그 농어촌 특별세를 그 추가로 20% 결정세액에 특별세를 내게 된다면 이게 최종적인 그 종합부동산 그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처럼 어떤 계산 구조는 복잡하겠지만 어느 정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향후에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대충 얼마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그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다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서 꼭 익히시길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오늘 설명을 그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가 바로 요 이 세율 부분인데요. 이 지금 현재 그 주택 그 은행에서 그 주택 거래 시 그 주택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어떤 편법을 많이 썼냐면요. 주택을 구입할 때 그 법인 명의로 그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그 종전과 같은 그 담보 비율, 그 LTV를 그 담보 비율을 그 써서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편법들을 그 이번 그 종부세 2021년의 종부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세율인데요. 그 법인 소유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요, 그 공시지가의 그 공시가액의 그 공시가액 빼기 그 기본 공제가 있는데 기본 공제가 1주택자일 때는 그 11억이고. 그 다주택자일 때 경우도 6억을 공제해 주는데요. 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기본 공제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합이 나오면은 재산세 부과하듯이 그냥 전체가 다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율 부분에서 보면 개인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일 때는 그 0.6에서 그 3%까지 그다음에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1.2에서 6%까지 누진 과세 체계가 있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요. 1주택자일 때 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법인이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단일 세율입니다. 3%가 그냥 부과가 되고요. 두 번째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단일 세율 6%라고 하는 아주 그 어마무시한 세율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주택의 어떤 편법으로 구입하신 그 법인들이 그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올해 그 부동산세고요. 또 내년에 공시가액이 또 오르게 된다면 그 내년에 부담해야 되는 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어떤 고민이 그 앞으로 그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요. 그 취득세하고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세대 기준입니다. 세대 기준. 즉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로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 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 더 쉽게 얘기해서 개인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약에 세금을 낼 때 그 한 가정에 갑, 아버지 갑, 엄마 을, 아들 병이 있다고 그랬을 때 3주택자의 어떻게 보면 그 양도소득세를 팔 때 3주택자로서의 어떤 중과세를 맞겠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각의 그 종합부동산세를 그 각각 그 기준으로 그 계산을 한다는 점이 바로 양도소득세, 종부세의 그 차이점이다. 이걸 꼭 주의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역시 그 어떻게 하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좀 줄여서 절약해서 그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가 올해야 그냥 나오는 대로 내겠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대비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그 사례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그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갑 이분은 그 남편이고 그다음에 그 을이라고 하는 분이 부인이에요. 부인. 그다음에 이 분이 그 주택을 남편분이 주택을 그 남편 명의로 다 갖고 있는데 A 주택이 있고 B 주택이 있고 C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그 공시 가격이요. 주택 공시 가격이 이거 10억이고요. B 물건도 5억이고 C 물건도 5억이고요. 현재 그 여기 소재지 이거의 그 땅 소재지가 A 물건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뭐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B 물건은 그 분당, 이거 뭐 이렇게 뭐 조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그 충청북도의 어떤 그 전원주택, 이래서 그 비조정지역이다.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남편이 혼자 단독으로 A, B, C 물건을 갖고 있었을 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종합부동산세를 그 계산을 해보면요. 이 종합부동산세 합이 총 그 20억인데요. 여기 20억에서 단독으로 갖고 있을 때 20억에서 기본공제 6억을 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그러면 14억이 나오는데 14억에 그 중과세 세율이 여기는 뭐냐면 중과세 세율 3.6%를 때리면 그 4,20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현재 올해 이렇게 세금을 냈다고 치자 이게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부터는 이 A, B, C를 지분 50%, A에서 50%, B에서 50%, C에서 50%를 그 갑에서 을로 증여를 했다고 치자 이거. 증여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갑과 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A 50% 5억 그다음에 B 50% 2.5억 또 C 50% 2.5억 총 10억에 이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1.6%의 중과세를 먹게 되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 부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6억을 공제하죠. 6억을 공제하고 여기서도 역시 10억에서 6억을 공제하면 1.6%의 중과세율이 나와서 각각 520만 원씩 해서 1,040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50%를 부인에게 증여를 하다 보니까 4,200만 원에 냈던 증여세가 약 4분의 1로 줄어든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공동 소유가 아니라 A, B, C 세 주택 중에서 갑이 B와 C를 보유하고 부인 을한테 A를 A 물건을 증여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남편이 B와 C를 갖고 있고요. 조정지역 B, 그다음 비조정지역 C 물건을 갖고 있고 와이프한테 A 물건을 증여했을 경우에 여기서 계산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갑은요. B와 C 합계니까 10억입니다. 10억. 10억의 기본공제 6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B, C를 갖고 있으면 조정지역이 하나, 비조정지역이 하나일 때는 1주택자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 세율을 갖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요일 경우에 0.8%의 세율을 내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 물건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그 세율을 일반 세율 0.8%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금액을 합계는 320만 원씩 64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 너 사례가 있지만 약간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 증여를 해서 물건을 자산을 조정을 통해서 종부세의 어떤 부담을 갖출 때 어떤 지역에 있는 것들을 증여를 하느냐 따라서 공동 소유보다는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종합소득세의 어떤 절세 방법이다. 그 점을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고민 많으시죠? 절세 방법까지 오늘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를 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